혹시 여러분 20년간 함께 산 아내가 사실은 당신의 친어머니를 아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믿어온 모든 가족 관계가 거짓이었다면? 자, 그럼 2024년 3월 15일 한 재벌 회장의 장례식장으로 가보시죠. 그 전에 아래 무료인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달아주세요.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서울 강남구의 대형 장례식장. 아침 일찍부터 검은 양복과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을 일군 박철수 회장의 발인을 치르는 날이었죠. 장례식장 입구에는 수많은 화환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정재계 인사들의 조화가 끊임없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일반적인 장례식장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슬픔에 잠긴 애도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마치 전쟁을 앞둔 진영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조문객들은 고인을 추모하는 대신 구석구석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박 회장님이 남긴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듣기로는 수백억이 넘는다던데. 강남 한복판에 그 대저택만 해도 어마어마한 가치죠. 거기다 회사 지분의 부동산까지. 장남인 도윤 씨가 대부분 가져가지 않을까요? 요즘도 장남이 다 가져가나요? 글쎄요, 요즘은 균등 분배하는 집안도 많다던데. 이런 속삭임들이 장례식장 곳곳에서 새어나왔습니다. 향 냄새가 진동하고 엄숙한 불경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였죠. 박 회장이 남긴 어마어마한 재산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장례식장 맨 앞줄, 상주석에는 박 회장의 장남 박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아버지를 빼닮은 큰 체격과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슬픔보다는 계산적인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문객들과 악수를 나누며 형식적인 인사를 받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슬프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야. 장남인 내가 당연히 회사를 물려받고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받을 거다. 준호나 서연이가 뭘 기대하든 결국 진짜 상속자는 나 하나뿐이야. 도윤은 평생을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전무로 일하며 후계자 수업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차기 회장으로 인정했죠. 당연히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자리에는 아내 최미란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미란은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우아한 미모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는 눈가에 손수건을 대며 간간히 눈물을 훔쳤지만 그 눈물 뒤에는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예정된 수순이었고 이제 도윤이 모든 걸 상속받으면 난 이 집안의 진짜 여왕이 되는 거야. 강남 최고의 저택의 안주인, 대기업 회장의 부인. 모든 게 계획대로야. 미라는 결혼 초기부터 철저한 계산 속에 움직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음을 얻으려 정성을 다해 보살폈고 명절마다 정성스런 음식을 준비했으며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두 외워두었죠. 그 모든 노력이 오늘을 위한 투자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는 둘째 아들 박준호가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의 준호는 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값비싼 맞춤 양복 대신 낡은 기성복을 입고 있었고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대신 구석에서 조용히 술잔만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그늘에 가려 살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도윤이 동생으로, 사회에 나와서는 박 회장 둘째 아들로만 불렸죠. 아버지는 항상 도윤만 챙겼고 준호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나한테 돌아올 건 없을 거야. 아버지는 평생 형만 아들로 생각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곁에 따라붙은 존재였어. 별채 하나 정도나 받으면 다행이겠지. 아니, 그것도 기대하지 말자. 실망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 게 최고야. 준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체념하며 살아온 그에게 아버지의 죽음조차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상주석 끝자리에는 막내딸 박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서연은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자녀였어요. 똑똑하고 직관력이 뛰어났으며 아버지의 사업 수완까지 물려받았죠.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회사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다른 가족들과 달리 진심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말을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주위를 살피고 있었어요. 아버지, 왜 그렇게 급하게 가신 거예요? 지난 몇 달 동안 뭔가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았는데. 특히 저를 따로 부르셔서 하신 말씀들. 서연아, 진실은 때로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단다. 네가 이 가족을 지켜야 할 때가 올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서연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들을 곱씹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아버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에게만 암시했던 것 같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화장을 마친 후 가족들은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박 회장의 대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3,000평이 넘는 대지 위에 세워진 이 저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궁전이었어요. 대리석으로 장식된 현관을 지나 응접실로 들어서자 변호사 김상훈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는 30년간 박 회장의 법률 자문을 맡아온 인물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경험했지만 오늘만큼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모두 앉으십시오. 이제 고 박철수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응접실의 무거운 공기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원형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은 가족들의 표정은 각양각색이었어요. 도윤은 당당한 표정으로, 미라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준호는 무관심한 듯, 서연은 긴장된 모습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박 회장의 친필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 유언장은 박 회장님께서 3개월 전에 직접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으신 것입니다. 미란이 도윤의 손을 꽉 잡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우리 생각대로만 나와주세요. 도윤이 회사와 저택을 상속받고 나머지는 푼돈만 나눠주는 걸로. 준호는 술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듯 비틀거리며 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혹시 아버지가 나도 아들로 생각하셨을까? 작은 것이라도 뭐라도 남겨주셨을까? 도윤은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손에 땀이 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내가 회사를 물려받겠지. 하지만 혹시 아버지가 다른 생각을 하신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장남이고 후계자야. 서연만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셨어. 특히 나한테만 남긴 그 암호 같은 말들. 분명히 유언장에도 숨겨진 의미가 있을 거야. 변호사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서 노란색 고급 용지가 나왔어요. 종이의 가장자리는 시간이 흘러 약간 바랜 듯 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나, 박철수는 온전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나의 재산을 분배한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변호사의 입술에 고정되었습니다. 응접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어요. 첫째, 장남 박도윤에게는 강남 본가 저택과 저택이 위치한 3,000평의 대지 전체를 상속한다. 도윤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시가 500억이 넘는 저택과 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둘째, 차남 박준호에게는 회사 주식 30%와 저택 동쪽, 별채 건물 및 그 부속 토지 500평을 상속한다. 준호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몫이었어요. 회사 주식 30%면 수십억의 가치가 있었고 별채와 땅까지. 이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셋째, 딸 박서연에게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여자인 서연에게는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 내 서재에 있는 금고 안의 봉투를 전한다. 그 봉투 안의 내용물이 서연의 상속분이다. 순간 응접실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윤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저택과 땅은 나에게, 주식과 별채는 준호에게, 그런데 서연에게는 고작 봉투 한 장? 이게 말이 됩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분노와 의심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봉투 한 장이라니? 이게 정말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실 때 쓰신 유언장이 맞습니까?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도윤 씨, 이 유언장은 박 회장님께서 완전히 건강하실 때 직접 작성하신 것입니다. 병원 진단서도 첨부되어 있고 공증도 완벽합니다. 준호가 형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형, 진정해.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지 몇 시간도 안 됐어. 이런 식으로.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 너는 가만히 있어. 이건 뭔가 잘못됐어. 서연이한테 봉투 한 장이라니. 이건 모욕이야. 그런데 정작 서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미라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 서연이는 별거 못 받았어. 봉투에 뭐가 들었든 현금 좀 들어있겠지. 결국 실질적인 재산은 우리 부부가 제일 많이 받은 거야. 하지만 서연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단순한 분이 아니셨어. 절대 의미 없는 일은 하지 않으셨지. 그 봉투 안에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유언장 낭독이 끝난 후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택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도윤과 미라는 2층 주침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넥타이를 풀며 불만을 터뜨렸어요. 아무래도 이상해. 아버지가 왜 서연에게만 그런 봉투를 남겼을까?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미란이 남편의 어깨를 주무르며 달래듯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봉투 한 장이 뭐 대단하겠어요? 기껏해야 편지나 사진, 아니면 약간의 현금 정도겠죠? 우리가 저택과 가장 큰 재산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절대 의미 없는 일은 하지 않으셨어. 특히 유언장 같은 중요한 문서에서는. 바로 그때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아버지의 서재로 향하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박 회장이 평생을 보낸 이 공간은 그의 흔적으로 가득했어요. 책상 위에 만년필, 반쯤 읽다 만 책, 안경,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들. 모든 것이 주인을 잃은 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서연은 서재 한쪽 벽면에 설치된 금고를 바라봤습니다.
최신식 디지털 금고였어요. 변호사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띠릭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정말로 봉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였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의외로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1장, 편지 2장,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 먼저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찍혀 있었는데 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 옆에는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이 있었어요. 아름답고 단아한 인상의 여인이었는데 그녀의 무릎 위에는 어린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놀랍도록 아버지를 닮아 있었어요. 이게 누구지? 어머니가 아닌데. 그리고 이 아이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친필이었어요. 사랑하는 딸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너에게 이런 방식으로 진실을 알려주게 되어 미안하구나. 하지만 너만이 이 비밀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네가 보고 있는 사진 속 여인은 윤미소라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네 오빠 준호다. 그래, 준호는 너희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다. 하지만 나의 친아들이다. 내가 너희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 미소와 깊은 사랑에 빠졌었다. 하지만 집안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지. 할아버지는 재벌가의 딸과 결혼해야 한다고 강요했고 미소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소는 준호를 낳고 홀로 키웠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구나. 준호가 5살 되던 해 미소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죽기 전 그녀는 나에게 준호를 부탁했고 나는 그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다. 너희 어머니는 성숙한 사람이었고 모든 진실을 알면서도 준호를 받아들였고 친아들처럼 키워주었다. 그 은혜를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다. 하지만 도윤이는 이 사실을 모른다. 그리고 준호 자신도 모른다. 이제 이 진실을 어떻게 할지는 네 판단에 맡긴다. 서연은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 오빠가 이복 형제였다니? 그럼 도윤 오빠만 친오빠고. 아니,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야? 서연은 2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연아, 내가 왜 너에게만 이 비밀을 맡기는지 궁금할 것이다. 도윤이는 훌륭한 아들이지만 때로는 너무 경직되어 있다. 장남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준호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준호를 더욱 멀리할지도 모른다. 준호는 평생 도윤이의 그늘에서 살았다. 자신이 왜 사랑받지 못하는지도 모른 채 움츠러들어 있었지. 내 잘못이다. 미안한 마음에 오히려 거리를 두고 말았으니 이 집 서재에 또 다른 금고가 있다. 네가 가진 열쇠로 열 수 있을 것이다. 그 안에는 준호의 진짜 출생증명서, 미소와 주고받은 편지들, 그리고 준호를 위해 따로 마련해둔 재산 서류가 있다. 준호에게도 정당한 몫이 있어야 한다. 내가 공개적으로 주지 못한 것을 너를 통해 전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서연아, 또 하나의 비밀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때가 되면 스스로 밝혀질 것이다. 너를 믿는다. 아버지가... 서연은 편지를 내려놓고 작은 열쇠를 들어 올렸습니다. 노쇠로 만들어진 낡은 열쇠였어요.
이것이 또 다른 금고를 여는 열쇠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준호 오빠가 이복 형제라니. 그리고 엄마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준호 오빠를 키웠다니. 다음 날 아침 식탁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어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유언장이 공개되고 각자의 몫이 정해진 후라 그런지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풀이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형, 축하해. 저택을 물려받았잖아. 도윤은 으스대듯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장남이고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을 사람이니까. 너도 주식 30%나 받았잖아. 충분하지 않아? 충분하다니. 형은 항상 그런 식이야. 서연은 두 오빠를 번갈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준호 오빠가 진짜 아버지의 아들인데도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니. 오빠들, 그만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이틀도 안 됐는데. 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가족끼리 화목해야죠. 그나저나 서연, 어제 그 봉투 열어봤어? 뭐가 들어있던데?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예요. 개인적인 내용이라. 도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편지. 그것뿐이야? 아버지가 유언장에까지 명시한 게 단순한 편지라고?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편지예요.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쉽게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은 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또 다른 금고를 찾아야 했어요. 서재를 꼼꼼히 살피던 중 책장 뒤쪽에서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벽 속에 매립된 구식 금고였어요. 열쇠를 넣고 돌리자 묵직한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정말로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 편지들, 사진첩, 그리고 통장들. 서연은 먼저 출생증명서를 꺼냈습니다. 박준호, 부 박철수, 모 윤미소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다음은 통장들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준호 명의로 된 비밀 계좌들에는 수백억의 자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주식, 현금. 도윤이 받은 것과 맞먹는 가치였어요. 아버지가 준호 오빠를 위해 이렇게 많은 준비를. 편지 뭉치도 있었습니다. 박 회장과 윤미소가 주고받은 편지들이었어요. 철수 씨, 우리 아이가 오늘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어요. 당신이 곁에 없어서 너무 슬퍼요. 하지만 이해해요. 당신도 어쩔 수 없는 처지니까요. 미소야, 너무 미안해. 내가 더 강했다면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너와 결혼했을 텐데. 준호는 꼭 내가 책임질게. 약속할게. 철수 씨,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의사가 6개월이라고 하네요. 준호를 부탁해요.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품고 있던 죄책감과 미안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바로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는 깜짝 놀라 돌아보니 가정부 김 씨가 서 있었어요. 서연 아가씨,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 것 같네요. 김 씨는 60대 초반의 여인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집에서 일했지만 가족들은 그녀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김씨 아줌마, 혹시 이 일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김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저는 윤미소의 언니예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줌마가 윤미소 씨의 언니라고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재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네,
저는 윤미선입니다. 동생 미소가 죽은 후 준호를 지켜보기 위해 이 집의 가정부가 됐어요.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많은 비밀이 한꺼번에 밝혀지고 있었어요. 그럼 준호 오빠가 이모님의 조카라는 걸 알면서도 20년간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미선은 눈가가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회장님이 준호를 친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미소가 죽기 전에 부탁했어요. 준호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멀리서라도 곁에 있어 달라고. 그런데 왜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부르셨어요. 서연 아가씨가 진실을 알게 되면 도와달라고. 아가씨만이 이 집안을 지킬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서연은 금고에서 꺼낸 서류들을 미선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모님, 이것 좀 보세요. 아버지가 준호 오빠를 위해 준비한 재산이에요. 미선은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회장님이 정말 준호를 사랑하셨나 봐요. 겉으로는 차갑게 대하셨지만 이모님은 준호 오빠가 친어머니를 모른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선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가끔은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특히 준호가 도윤 씨한테 무시당하고 상처받을 때면. 하지만 그게 준호에게 더 큰 상처가 될까봐 참았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는 재빨리 서류들을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어요.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서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김 씨도 여기 있고. 서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김씨 아줌마가 도와주시고요. 도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유품 정리. 그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 그리고 서연아, 네가 받은 그 봉투. 정말 편지뿐이야? 네, 오빠. 왜 자꾸 의심해요? 아니, 그냥 이상해서. 아버지가 유언장에까지 명시한 게 단순한 편지라니. 도윤이가 나간 후 미선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날 저녁 서연은 준호를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오빠,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요. 준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술을 마신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유산 문제? 나는 이미 받을 만큼 받았어. 불만 없어. 오빠, 혹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 있어요? 우리 집에 오기 전의 기억.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실 가끔 꿈을 꿔. 어떤 여자가 나를 안고 있는 꿈.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야. 근데 그 여자가 엄마는 아니야. 이상하지? 서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준호의 친어머니 윤미소일 텐데. 오빠, 만약에 오빠한테 숨겨진 과거가 있다면 알고 싶어요? 준호가 서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네가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준호는 뭔가 감을 잡은 듯 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너한테 준 그 봉투. 정말 편지만 들어 있었어? 서연이 망설이는 사이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바보는 아니야. 아버지가 너한테만 특별히 뭔가를 남긴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건 아마 나와 관련이 있겠지. 서연은 놀랐습니다. 준호 오빠가 이렇게 눈치가 빠를 줄은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준호 오빠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비밀로 간직해야 할까? 그날 밤 서연의 방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미란이었어요. 서연아, 잠깐 얘기 좀 할까? 미란이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서연아, 나도 바보가 아니야. 시아버지가 너한테 뭔가 중요한 걸 남기신 것 같은데. 그게 뭐니? 언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서연아, 우리는 가족이야. 비밀이 있으면 나눠야지. 특히 그게 우리 가족의 미래와 관련된 거라면 서연은 미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에는 욕심이 가득했어요. 언니, 만약 제가 비밀을 알고 있다면 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가족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겠지. 가족을 위해서요? 아니면 언니 자신을 위해서? 미란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니. 그냥 가세요. 미란이 나간 후 서연은 불안해졌습니다. 미란 언니가 뭔가 낌새를 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낯선 여자가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지라고 합니다. 박철수 회장님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도윤이 거실로 나와 그녀를 맞았습니다. 박철수 회장과 무슨 관계시죠? 이은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회장님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이정화입니다. 그 순간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정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가진 이 서류들을 보시면 흥미로운 사실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은지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25년 전의 기록들이 있었어요. 도윤이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여기 보면 우리 아버지가 이정화라는 여자와 동업을 했고 그 여자를 배신했다고 되어 있는데 은지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 어머니는 박 회장과 사업 파트너였을 뿐 아니라 한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했죠. 무슨 말입니까? 박도윤 씨, 당신이 바로 그 아이입니다. 폭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이정화의 아들이라니. 우리 어머니는 당신이 알고 있는 어머니는 당신의 생모가 아닙니다. 박 회장이 3살 때 당신을 입양했죠. 제 어머니가 생활고로 당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편지에는 준호가 이복 형제라고 했는데 도윤 오빠까지?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도윤 씨가 박 회장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건가요?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도윤 씨는 박 회장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다를 뿐이죠. 그리고 은지가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최미란 씨, 당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당신은 제 어머니 이정화의 조카니까요. 또 한 번의 충격이었습니다. 미란이 이정화의 조카라니. 도윤이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미란, 이게 사실이야?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미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이모의 아들이라는 것도, 박 회장이 이모를 배신했다는 것도. 그럼 왜 나와 결혼한 거야?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복수하려고요. 박 회장이 우리 가족을 파괴했으니까. 이모는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복수를 하려고 당신과 결혼한 거예요. 도윤은 충격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아내의 정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한편 준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잠깐. 그럼 나는 누구의 아들이야? 서연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오빠. 오빠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맞아요. 다만 어머니가 윤미소라는 분이에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엄마의 아들이 아니라고? 서연은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제게 남긴 편지예요. 여기 모든 진실이 적혀 있어요.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때 미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이모가 20년간 숨겨왔어. 준호가 놀라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김씨 아줌마가 이모? 그래. 나는 네 친어머니 윤미소의 언니야. 미소가 죽으면서 너를 부탁했어. 그래서 이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며 너를 지켜봤지. 준호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내가 평생 느꼈던 그 외로움이 진짜였던 거네요. 나는 정말 이 집의 진짜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서연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빠는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에요. 단지 어머니가 달랐을 뿐이에요. 도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셋 다 어머니가 다른 거야? 나는 이정화, 준호는 윤미소, 서연이만 친어머니의 딸이고? 은지가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기 박 회장이 남긴 또 다른 기록이 있어요. 그녀가 꺼낸 것은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젊은 시절 일기였어요. 1975년 3월 15일. 정화와 헤어졌다. 아버지의 강요 때문이다. 정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차마 말하지 못했다. 내가 너무 비겁했다. 1978년 8월 20일. 정화가 도윤이를 데려왔다. 3살이 된 아이는 나를 꼭 닮았다. 내 아들이 맞다. 하지만 정화는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도윤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은 거군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 회장과 제 어머니는 동업자였어요. 하지만 박 회장은 어머니를 배신하고 모든 지분을 빼앗았죠.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당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수를 계획한 거예요. 박 회장이 우리 가족을 파괴했으니까요. 이모는 평생 원한을 품고 살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서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정화 씨가 작년에 돌아가셨다고요? 네. 폐암으로요. 마지막까지 도윤을 보고 싶어 했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죠.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생모가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도 만나지 못했다니. 이때 변호사 김상훈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박 회장님이 특별한 조건이 충족되면 공개하라고 하신 문서가 있어서요. 무슨 조건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네요.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박 회장님의 진짜 유언장입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진짜 유언장이라니?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철수는 죽음을 앞두고 모든 진실을 밝힌다. 도윤, 준호, 서연은 모두 내 자식이다. 비록 어머니는 달라도 모두 내 피를 이어받은 아이들이다. 도윤아, 네 생모 이정화에게 내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받을 수 없다. 하지만 너만큼은 죄가 없다. 네가 받은 상처를 이해한다. 준호야, 내가 차갑게 대한 것을 용서해다오. 미안한 마음에 오히려 거리를 뒀구나. 네 어머니 미소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여인이었다. 서연아, 너는 이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다. 네 어머니는 모든 진실을 알면서도
도윤과 준호를 받아들인 성숙한 사람이었고, 이제 진짜 재산 분배를 밝힌다. 모든 재산은 세 자녀가 균등하게 나눈다. 회사, 부동산, 현금 모두. 그리고 이정화의 유족에게는 별도로 100억을 배상한다. 내가 빼앗은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다. 미란아, 네가 이정화의 조카인 것을 알고 있었다. 네 복수심도 이해한다. 하지만 도윤이는 죄가 없다. 부디 그를 용서해다오. 유언장 낭독이 끝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진짜 자식이고 다만 어머니만 달랐던 거군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똑같은 상속을 받는 거고.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셨던 거예요. 다만 과거의 잘못 때문에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셨을 뿐. 은지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배상금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다만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어머니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미란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처음엔 복수하려고 접근했지만 20년을 함께 살면서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배신감, 충격,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며칠 후 가족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싸우거나 다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어요.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처음엔 배신감과 분노만 느껴졌지만 이제는 이해가 돼요. 우리 모두가 피해자였구나. 준호가 동의했습니다. 맞아. 아버지도, 우리 생모들도, 우리도 모두가 시대와 상황의 피해자였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과거에 묶여 있을 순 없잖아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혼하고 싶지는 않아요. 도윤 씨,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도윤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을 거라 믿고 싶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당장 헤어지고 싶지는 않아요. 미선이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 이모가 옆에 있을게. 준호가 미선을 안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혈육의 정이었어요. 이모,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미소는 정말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어. 너를 임신했을 때도 행복해했지. 비록 아버지와 함께할 수 없었지만 너라는 선물을 받았다고. 은지가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윤 씨, 우리는 남매예요. 비록 지금 만났지만 도윤이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진실을 알려줘서. 그리고 미안해요. 당신 어머니가 겪은 고통에 대해서. 가족들은 박 회장과 새 어머니들의 묘를 함께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화의 묘 앞에서 도윤은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찾아뵙네요.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셔서. 윤미소의 묘 앞에서 준호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단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의 양어머니 묘 앞에서 세 남매는 함께 절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를 품어주셔서. 마지막으로 박 회장의 묘 앞에 섰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려고 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 씨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어요. 회사는 세 남매가 공동 경영하기로 했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대표이사였지만
이제는 독단적이지 않았어요. 준호와 서연의 의견을 존중했고 중요한 결정은 함께 내렸습니다. 준호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형의 그늘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어요. 해외 사업 담당 전무로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신규 사업 개발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회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어요. 미란과 도윤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진짜로 알아가려 노력했어요.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오늘은 우리 처음 만난 날이니까. 은지는 가족들과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도윤과는 진짜 남매처럼 지냈어요. 오빠, 이번 주말에 등산 가요. 어머니 묘소도 들르고. 그래. 좋아. 미선은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았습니다. 준호를 도련님 대신 준호야라고 부르며 진짜 이모의 역할을 했어요. 어느 주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건배하자. 우리 가족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만들었지?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도윤이 말했습니다. 미란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도 증오도 모두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는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고 아끼면서 살아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들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미선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미소도, 정화도, 그리고 회장님도 모두 이런 날이 오기를 바라셨을 거야. 박 회장의 유언장은 단순한 재산 분배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진실을 밝히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든 화해의 편지였어요. 비밀과 거짓말로 얽혀있던 가족이 이제는 진실과 용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